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훌쩍 밝아버리는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셨죠? 젊었을 때야 하룻밤 잠 못 자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머리도 멍하고 다리도 풀리고 혈압도 껑충 뛰어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그 불청객,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왜 중장년 이후에는 수면 관리가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 잠이 모자라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고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 약 없이도 숙면을 부르는 자연 음식, 생활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뿌리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첫째로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조율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콜티솔이 분비가 돼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이때 멜라토닌 전환을 맡은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밤이 돼도 몸에 열이 가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더더욱 차단해서 졸음 스위치가 눌리지가 않게 되죠. 둘째는 영양 결핍인데요. 뇌 신경세포는 뇌 시냅스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써서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게 됩니다. 채소 견과류보다 가공식품, 단맛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신경의 과속이 계속되고 결국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특히 칼슘이 모자라면 뇌세포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고 난 뒤엔 다시 깊은 잠에 못 들어서 피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수와 염분의 불균형인데요. 카페인 음료, 짠 가공류, 당류, 알코올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을 끌어내서 땀과 소변으로 흘려보내는데, 혈액과 뇌척 수액이 농축이 되면 뇌가 위급 신호를 받아들여 밤에도 쉬지 못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는 갱년기,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인데요. 40대 중반 이후 남녀는 모두 몸속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여성은 폐경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의 열감이나 심박의 상승, 발한이 밤잠을 깨우게 되는데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수면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큽니다. 숙면은 밤사이의 세포를 세척하고 수선하는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육과 뼈를 다시 짜깁게 하고,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서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 분주하게 순차를 돌면서 바이러스 또 암세포를 잡아내고, 교감신경이 쉬는 동안에 심장과 혈압이 안정이 돼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들을 복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멜라토닌의 분비가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적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각종 병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미국, 유럽 여러 연구에서 65세 이상이 하루 5시간 미만의 잠을 계속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또 10년 내 사망률도 약 1.5배가량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잠이 얕아서 꿈만 꾸다가 깨는 패턴이 오래되면 약 10년 안에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경고도 나와 있고요.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짧은 도구입니다.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은 뇌의 가바 수용체를 억지로 눌러서 전원을 끄듯이 잠을 재우게 되는데, 장기 복용 시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멍한 증상이 오거나 운동 기능의 실조, 기억력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 구조가 왜곡이 돼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는 듯하면서 뭔가 쉬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과 가바 신호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황 또는 환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약 5년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치매 진단율이 40%까지 높았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멀리하려면 먼저 수면 위생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불빛은 끄고 방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2-3배 이상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약 20도씨 정도로 살짝 서늘하게 맞추고 따뜻한 이불로 체온을 간직해야 깊은 잠의 신호가 뇌간에 전달이 됩니다.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누워서 약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면 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조명이 좀 어둑한 곳에서 책을 천천히 읽거나 5분 정도 느린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베개를 머리에 대면 먼저 잔다는 목표보다 몸이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 재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격한 운동이나 샤워도 교감신경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취침
두세 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 틀 위에 음식 처방을 더하면 약 없이도 숙면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원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은 흙과 바다에서 온 자연식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 중에 최소 한 끼에 생채소 200g 그리고 생씨앗 30g 규칙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씻은 당근 2개를 착즙한 뒤에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달맞이꽃씨, 아마씨를 각각 10g 정도씩 넣고 한 번 더 갈아서 당근 씨앗즙을 만듭니다. 식사 중에 약 200ml씩 마시면 칼슘, 아연, 비타민 A, E가 한꺼번에 몸속에 들어와서 신경세포막을 안정을 시키고 씨앗에 있는 가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처음에 장이 예민하거나 하시면 10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50ml씩 늘려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녹색잎 채소 한 접시를 곁들이면 비타민 K, 마그네슘, 식물성 비타민 D까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이 돼서 칼슘이 뇌,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갈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주 4회 정도 오전 10시 전에 약 20분 정도씩 얼굴과 팔뚝에 직사광을 쬐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외출이 힘든 날엔 유리창을 살짝 열어도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스트레칭을 하면서 햇볕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이 심할 때 또 도움이 되는 숙면 한 잔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개 육수는 칼륨, 타우린, 비타민 B가 풍부해서 간 해독과 부교감신경 활성에 아주 좋습니다. 바지락, 홍합, 모시조개를 소금을 조금 넣은 물에다가 약 5분만 데친 뒤에 체에 걸러서 맑은 국물만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저녁 식사 대신 늦게 드시는 커피, 홍차, 탄산음료를 조개 국물로 바꿔보시면 카페인 각성 스파크가 사라지게 되고 체액이 다시 채워져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따뜻한 우유 200ml에 무가당 검은 참깨가루 한 큰술과 꿀 반 스푼을 섞은 캐러멜빛의 수면 라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유 속에 트립토판, 참깨의 칼슘, 리놀렌산이 뇌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고 적당한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의 운반을 도와서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있으신 분은 한 컵 약 150ml 이하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 중이시라면 무작정 바로 끊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테이퍼링, 서서히 감량하는 계획을 짜면서 위의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커피, 술, 니코틴은 복용량을 줄이는 기간엔 특히 의존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 한 잔 블랙커피만 남기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우엉차 혹은 무카페인 대추차 등으로 입을 달래주시면 좋겠죠.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500ml, 발목 조격을 약 10분 정도 해보시고 또 5분간 종아리 뒤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불을 끄고 누워서 척추 하나하나를 바닥에 놓아주는 느낌으로 478 복식 호흡을 반복하시면 좋은데 4초 들숨을 하고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날숨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게 몸의 주도권을 서서히 넘겨주면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리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침 혈압이 약 10mm Hg 이상 올랐다가 점심엔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식사 후에도 공복감이 심해서 밤마다 단 것이 당길 때, 지난주에 했던 약속 혹은 통화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새벽에 벌떡 깨거나 혹은 숨이 차서 일어나거나 할 때,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는데도 기운이 없고 우울함이 있고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할 때, 이 5가지 증상들은 수면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알람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내 신경세포에 물, 미네랄, 햇볕과 휴식을 돌려주는 근본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습관을 약 4주간만 꾸준히 한번 실천해보세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온몸이 푹 가라앉는 깊은 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숙면은 자녀가 해드릴 수도 없고 약이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청소하고 재건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비가 심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죠. 화장실을 못 간 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30만 명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변비가 있는 분은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이 막혀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 심지어 뇌까지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화장실 스트레스가 두뇌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외의 사실을 출발점 삼아서 60대 이후 세대가 생활 속에서 바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비 예방법과 식습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80살 김할머니 얘기예요. 김할머니는 사흘에 한 번은 꼭 나오긴 해요 라고 웃으셨지만 막상 변이 나올 때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 고생을 하셨죠. 그런 날은 아랫배가 빵빵하고 기운도 없으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셨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오래 앉아 힘을 주다 보니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셨다고 해요. 배변 실신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죠. 배출이 멈추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온몸이 지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장이 원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도록 윤활유와 따뜻한 진액을 채워주는 식단이 필수죠.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고 라면이나 식빵만 드셨어요.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라며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결과는 더 심한 복부팽만이 생겼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찬물이 급히 들어오면 장이 놀라 수축해 움직임이 오히려 느려져요. 어르신의 장은 마치 메말라 딱딱해진 행주를 계속 비틀어 짜는 꼴이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찬물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변은 더 막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이 훨씬 나아요. 물 200ml에 1001년 반 작은 술이면 충분해요. 뜨끈하게 데운 물이라면 더 좋고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흔히 채소 많이 먹으면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채소만 열심히 씹어도 배가 부글거리거나 변이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분들도 많죠.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 장 근육 힘이 떨어져 거친 섬유를 밀어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상추를 한 접시 먹고 나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를 풀 열쇠는 거칠지 않은 섬유와 좋은 기름으로 장안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버터, 미역, 고추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버터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인데 하고 망설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동물성 지방을 소량 섭취하면 담즙이 분비돼 장 연동 운동을 도와줘요. 아침에 커피를 비슷하게 시원한 방탄커피라고도 부르는데 갑자기 많이 넣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해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은 간장 버터밥이 대안이죠.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버터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짭짤한 간장은 장벽에 기상난파를 올려주고 버터는 기를 미끄럽게 문질러주죠. 실제로 75세 송할머니는 이 메뉴를 아침으로 1, 2주간 드셨더니 딱딱하던 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고추장이에요.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혈관과 장을 데워줘요. 매운 건 속 쓰려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티스푼 하나 정도만 반찬에 곁들이면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변이 움직이도록 자극해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복부가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68세의 전남 광양에 사는 오할아버지는 된장찌개보다 고추장 찍은 오이 안주하기 화장실 가는데 더 직방이다 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은 거친 껍질 섬유 대신 미끌미끌한 젤 섬유가 풍부해서 변에 수분을 끓여들이는데 탁월하죠. 무엇보다 국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되고, 실제로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끓여 드시니 별다른 약 없이도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미역을 초고추장에 살짝 묻혀 드시면 고추장이 식초랑 시너지를 일으켜 장이 더욱 활기를 뜨니 금상첨화겠죠. 단,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김이나 미역을 충분히 물에 불러 염분을 빼고 드세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였지만 어떻게 먹을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첫째, 찬물 대신 따뜻한 수프처럼 먹는다. 시리얼이나 빵말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에 귀리죽, 들깨죽처럼 부드러운 묽은 음식을 한 사발 넣어보세요. 씹기 힘든 분들한테도 좋고 따뜻한 온기가 장을 풀어줘요. 둘째, 씹는 횟수를 늘려서 침샘을 자극한다. 30회 이상 천천히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미리 작동하고 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묵직한 한 끼보다 세끼 소식. 우리 장은 나이가 들수록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기되 스스로 70%만 채운다 생각하시고 젓가락을 한번 내려보세요. 배가 너무 불러서 장이 처지면 연동 운동이 둔해져요. 여기서 또 하나, 나는 물만 많이 마시면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몸을 차게 하고 얼굴다리의 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편이 좋아요. 특히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탈수를 일으키니 커피 4잔 대신 물 3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꿀팁이에요. 첫째, 발판 활용법.
방법. 변기에 앉을 때 15cm 정도 되는 발 받침대를 두시면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가면서 직장이 일직전이 되죠. 실제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힘을 주어 변을 보시던 60대 여성이 발판 하나로 변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했죠. 둘째, 대장 셀프 마사지예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 갈비뼈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아랫배까지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돌려주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해도 효과가 커요. 셋째, 복식호흡이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내쉴 때는 풍선 절반만 남기고 갈비뼈를 살짝 조이듯 숨을 빼세요. 이렇게 보압이 유지되면 항문은 열리고 장은 부드럽게 눌려 자연 배변을 도와주죠. 영양제를 챙기신다면 산화마그네슘이나 비타민C 고용량이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반대로 철분제, 칼슘제, 고단백 파우더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면은 약사님이나 의사가 상담해 변비를 완화할 대책을 함께 세워두세요. 나는 약보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들기름 등을 주 3회 이상 챙기시기도 권해드려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옥수수 통조림 테스트를 해보세요. 점심 통조림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알맹이가 며칠 후에 변에 섞여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2, 3일 안에 대부분 빠져나오면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 4일을 넘어가면 장 운동이 다소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과 동시에 해보면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재미삼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매일 보더라도 변이 연필처럼 가늘거나 검은색, 선혈이 물어나올 때, 복통이 새로 생기고 체중이 급격히 줄 때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70대 이후 처음이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두면 용종이나 협착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수술 없이 해결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왼쪽 대장에 협착이 있었는데 단순 변비라고 생각해 미루시다가 장 폐색 직전까지 가서 악화된 뒤에야 수술로 해결한 경우도 있었어요. 노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실신이나 장 폐색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거친 채소만 많이 먹자는 옛 관념에서 벗어나 버터나 고추장, 미역처럼 장을 미끌거리게 하고 장을 깨워주는 음식과 따뜻한 소금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통해 장 속에 진액과 윤기를 한번 채워줘 보세요. 발판, 마사지, 복식호흡 같은 작은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 화장실에서 편안했는가를 매일 스스로 한번 체크하신다면 장도 뇌도 더 오래 건강할 수가 있겠죠.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 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이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조금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약간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먹기에도 좀 찝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무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기에 좀 꺼려지는데 근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못 먹는 바나나는 아니에요.
단맛이 약간 적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이 저항성 전분이란 게 풍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그럼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 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인슐린 감수성도 풍부하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노란 바나나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노란 바나나인데, 이 초록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에틸렌가스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똑 떨어진 바나나는 이 꼭지에서 에틸렌가스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이 초록색을 띠게 만드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에틸렌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더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이유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향도, 단향도 더욱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돼요.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도 풍부해져요.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반점이 또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해요.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바나나가 상한 게 아닌가, 이 갈색 반점을 보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어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 높았으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우리 NK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이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도 유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이죠. 이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로 보다 보면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죠.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약 한 4,700ml 정도 되고 여성은 3,500ml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우리 심장에 무리도 줄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게 돼요. 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대표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도 줄 수 있죠.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렇게 정신질환도 같이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조절해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유예요. 엥? 우유? 바나나 우유? 이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도 세로토닌의 분비도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예요. 이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바나나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가 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이에요. 이 오트밀은 바나나에 함유한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좀 과하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 오트밀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바나나와 함께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칼륨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 시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서 파인애플이 있어요.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도 돕고 소화기 질환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세 번째는 바로 카카오예요. 바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줘요.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예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럼 바나나의 보관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데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